왜 토트넘은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디어 경질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게 있었는지 다룬 이야기가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를 토트넘 팬들이 마지막으로 본 건 5월 25일 저녁 마지막 경기인 브라이튼전 1대4 패배 이후였습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와 그 가족이 경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경기장에 남아서 선수단과 그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팬들 주위를 돌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자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터널로 향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번 시즌 60번째 기자회견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깝다고 느끼는 이유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에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게, 물론 포스테코글루 및 토트넘 선수단이 우승을 하고 나서 파티를 벌이고 너무 우승에 심취한 건 알겠어. 근데 마지막 홈 경기인 브라이튼전에서라도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브라이튼 전까지 승리로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입지가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필 먼저 선취골을 넣은 상황에서 내 골을 연달아 먹히니까 의구심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우승을 한 건 고마운데 내 골을 또 어떻게 이렇게 먹혀버리냐. 이 홈 마지막 경기에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이 마지막 경기 패배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 콘레드는 포스테코글루 가족의 빌라로 와인 한 병과 손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콘레드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환하게 웃고 더 당당하게 걷고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클럽에서 느끼는 방식, 축구 팬들이 토트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과 유대감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클럽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콘레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포스테코글루라고 하는데,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와인뿐만 아니라 편지 자체에도 진심으로 감동을 했다고 해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콘레드에게 선물로 토트넘 홈 유니폼을 건넸다고 합니다. 유니폼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루지. 가자 스퍼스, 이거를 손글씨로 유니폼에 적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로 전해준 것 같아요. 이 만남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후에, 그리고 빌바오 결승전이 끝난 지 16일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드디어 감독직에서 경질이 되었고, 이제 2023년에 6월 체결한 3년 계약, 옵션 포함 4년 중 1년이 남은 상태였죠. 그래서 토트넘 구단은 이 경질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시즌 동안 보여준 헌신과 기여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구단 역사상 빌 니콜슨, 키스 버킨쇼와 함께 유럽 트로피를 안긴 단 3명의 감독 중 1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토트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양면적인 시기가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리그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지만 30년 만에 가장 큰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특정 스타일을 대명사로 불리던 팀이 정작 트로피를 딸 땐 정반대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약체들에게도 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경기들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만장일치, 이사회로 만장일치로 경질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어느 정도 반반으로 갈릴 줄 알았는데, 포스테코글루 체제 초기에는 확실한 상승세가 있었지만 시즌 3분의 1 지점부터는 공격과 수비 모두 급격히 무너졌죠. 토트넘 팬들에게는 늘 기복 있는 팀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거는 일종의 숙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 기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팬들이 혼란스러울 정도였죠. 이 팀이 좋은 팀인지 나쁜 팀인지, 이 감독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포스테코글루의 2번째 시즌 임기를 끝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역시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의 부진과 팬들과의 마찰로 등을 돌렸던 팬들조차도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에는 포스테코글루에게 다시 마음을 돌렸죠. 역사적인 밤이었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토트넘 퍼레이드를 즐기며 포스테코글루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레비 회장은 결정을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브라이튼전 직후 곧바로 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나 자신이 이 롤러코스터에 3번째로 탈 것인지 아닌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레비는 이런 짜릿한 우승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레비 회장이 트로피를 안긴 감독을 결정했는지 궁금하다면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성적표를 보면 되는데요. 구단 역사상 최악의 리그 시즌이었는데
17위는 1977년 강등 이후 가장 낮은 순위였고 리그 22패는 구단 역대 최다 기록이며 38경기 체제에서 최악의 패배 수치라고 합니다. 승률 역시 57.9%인데 이것도 역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지표를 보면 포체티노 시절의 상승 이후 계속 하락해왔으며 콘테 시절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시절 급격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큰 그래프 말고 뒤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한 거겠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낮은 순위로 시즌을 마친 것은 구단의 명성과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줘요. ENIC 구단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인 2004년 그리고 마르티뇨르의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은 단 한 번만 상위 10위권 밖에서 시즌을 마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한 번은 요리 10월에 경질되고 후안데 라모스가 지휘봉을 잡았던 07-08 시즌으로 그때 1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는 한 번도 10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경질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감독들이 경질될 당시 리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콘테가 경질됐던 2023년에는 토트넘이 무려 4위였어요. 누누도 물러났던 2021년에는 9위, 무리뉴가 경질된 그해 초에는 7위였습니다. 포체티노가 2019년에 경질되었을 때는 14위였어요. 이번 사례와의 차이점은 포스테코글루는 시즌 도중에 경질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직전 4시즌 중 2시즌을 임시감독 체제로 마쳤는데 이는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도 자신의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꾼 것 같고 포스테코글루를 컵 경기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유로파 리그 결승까지 이기면서 우승컵을 차지한 거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참담한 리그 시즌을 초래했을까요? 포스테코글루는 리그 순위라는 현실에서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위 속에서 맥락을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 맥락의 핵심 축은 바로 토트넘이 시즌 중반에 겪었던 그냥 말도 안 되는 부상 위기였죠. 팀은 시즌 중반에 걸쳐 거의 한 팀이 통째로 빠져나갈 만큼 다양한 부상으로 선수들을 잃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은 센터백인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라는 두 명의 최고이자 가장 핵심적인 센터백 라인을 거의 4개월간 잃었다는 점이겠죠. 로메로는 발 부상과 이후 허벅지 부상으로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만 2차례 겪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팀을 지탱해주는 존재들이었고 대체 자원한 자원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죠. 포스테코글루는 또한 주전 골키퍼인 비카리오를 발목 골절로 3개월간 잃었고 그 당시에는 비카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백업 골키퍼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즌 막바지에는 창의성을 담당하던 미드필더 둘 클루셰프스키랑 메디슨까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겪은 모든 부상을 여기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대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각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뛰었는지 보여주는 아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뛸 수 있는 시간 중 75% 이상을 뛴 선수는 페드로 포로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해요. 부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75% 이상은 포로밖에 없고 원래 시즌 중후반까지는 클루셰프스키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었어요. 근데 리그 후반 팀을 이탈하면서 포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들은 솔랑케, 존슨, 비카리오, 손흥민 선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표만 봐도 얼마나 시즌을 통으로 소화했던 선수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이런 모든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자신의 임기 중에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근육 부상은 전적으로 랜덤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육 부상은 감독의 전술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본인도 지난 12월에 인터뷰를 통해 이런 부상 자체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구단 내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연쇄적인 근육 부상 사태에 대해 선수 관리 방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월에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 메디컬 팀의 문제와 더불어 12월 8일 첼시전에서 로메로와 반더벤을 조기 복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다고 합니다. 두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새로운 부상을 당해 다시 쓰러졌는데요. 관련해서 포스테코글루는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월 25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결정은 내 책임이다. 만약 당신이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다면 나를 지목하라. 일부 팬들은 지난 시즌의 부진에 대해 앙제볼 그 자체에서 찾기도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축구 자체는 위험이 크지만 보상이 큰 스타일이죠. 근데 이 첼시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지지난 시즌에 부상을 많이 유발했던 그 4대1 패배 첼시전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당장 지난 시즌에 있었던 첼시전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 로메로랑 반더벤은 출전할 수 없는 몸 상태였다고 해요. 그때는 리그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리그 성적을 어떻게든 런던 더비를 통해서 반등시키고자 무리하게 선발로 출전을 시켰던 것이겠죠. 근데 로메로는 아예 선발 명단에 들 수 없는 몸 상태였고 반더벤은 선발로 뛸 수 있더라도 60분대 교체를 해주기로 이런 약속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동점 상황이 계속 팽팽하게 유지되니까 반더벤을 계속해서 뛰게 해요. 그러다가 후방 막판에 또 부상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 부상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토트넘이 여전히 64골을 넣으면서 4위를 차지한 첼시와 동일한 골 득점이었지만 시즌 최종 득실차까지 마이너스 1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리그 경기에서 단 11승만 거뒀는데 이는 1934, 1935 시즌 이후 가장 적은 승수라고 합니다. 물론 그 11승 중 일부는 인상적인 결과였긴 했지만 맨시티 원정 4대0 승리도 있었고 아스톤빌라나 웨스트햄 상대로 각각 홈에서 4대1 승리, 하지만 동시에 강등된 입스위치 타운, 레스터 시티에게 홈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진정으로 폼이 끌어올렸을 때는, 그리고 강도 높은 피지컬을 최대로 끌어올렸을 때는 상대도 그것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활동량을 기록하면서 열심히 뛰어줬고, 메뉴 원정 3대0 승리, 당시 119.8km, 맨시티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할 때는 117.7km를 뛰었는데 이는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였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엄청나게 퍼즐 조각처럼 한 요소라도 어긋나면은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팀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핵심 선수가 빠졌을 때 그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벌 감독들도 역시 당연히 토트넘의 약점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프리미어 팀 코치는 이런 비밀을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는 아주 명확하다.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두고 하이프레스,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하는 것을 잘하며 그런 방식으로 많은 골을 넣었다. 하지만 양쪽 풀백이 모두 올라갔을 때 측면에 커다란 공간이 생긴다. 그걸 공략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토트넘은 어떤 경기에서는 경기장 위에서 완전히 길을 잃는 모습을 보여줬고 구단 내부에서도 좌절감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같은 유형의 실수를 계속했죠. 같은 유형의 실점도 계속했고, 볼을 빼앗기고 나면 수비 숫자가 밀리면서 3대2 또는 4대3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조차도 팀이 전술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벌어졌습니다. 상대팀들은 경기 후에 토트넘이 자신들의 프레싱에 아무런 해법도 없이 똑같은 패턴만 반복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대팀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면. 그럼 과연 문제는 이 전술 스타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업 선수들의 낮은 기량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둘 다였을까요? 근데 이 전술이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말할 필요도 없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앙제볼이라고 평가받는 그 공격적인 전술 자체가 시즌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토트넘은 부상 악재가 본격화되면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12월 22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3대6으로 패배한 이후 그런 모습은 다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토트넘은 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수비 라인을 낮추고 전방 압박을 줄이고 풀백들도 더 후방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비수마가 투볼란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면서 비수마도 적극적으로 기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원칙을 버렸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에 띄게 짜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지친 선수들로 역동적인 축구를 펼치는 것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이 현실적인 전술 조정이 결국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되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가 항상 고집해오던 A 플랜, 우리는 항상 공격적인 전술을 고집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이겠죠. 그래서 유로파 리그 우승 자체가 리그의 이 17위 자체의 실패를 얼마나 덮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리그에서의 22패가 이 트로피 하나로 상쇄될 수 있을까?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부진이야말로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레비도 고민을 하면서 경기를 미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몇 달간의 리그 성적을 보면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강등권을 벗어난 4대1 입스위치전 이후 마지막 12경기에서 고작 승점 5점을 얻었는데 그쳤으며, 그 사이에 리그에서의 유일한 승리는 최하위로 시즌을 마친 사우스햄튼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성적 자체가 과연 토트넘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걸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빌바오 결승전에서 명확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는 1월 말 이후 유로파 리그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밝혔고, 로메로와 반더벤 등 핵심 선수들을 유럽 대회에 대비해 아꼈고, 이는 포스테코글루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로파 리그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거겠죠.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메로랑 반더벤은 리그에서 기용 안 한 지 꽤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포스테코글루와 팬, 그리고 원정 팬들과의 관계였는데요. 12월 5일 본머스전에서 0대1로 패배했을 당시 원정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에게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테리 이렇게 그만해라, 존경을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좀 커버를 쳐줬었죠. 그래서 이후 시즌이 진행될수록 팬들의 시선은 점점 냉담해졌고 홈에서 질 때마다 점점 더 큰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과 감독의 갈등은 4월 3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루카스 베리바를 빼고 파페사르를 투입하자 원정 팬들은 당신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 라는 야유를 쏟아냈고, 사르가 이후 동점골을 보이는 슛을 꽂아 넣자 포스테코글루는 뒤를 손으로 감싸며 팬들을 향해 손을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요. 물론 이 골 자체가 사르가 그때 반칙을 하면서 오프사이드 및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지만 많은 팬들에게 이 장면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팬들은 왜 사르를 넣냐 욕을 하고, 포스테코글루는 사르가 골을 넣으니까 더 말해봐, 더 짓거려봐, 이런 뉘앙스로 이런 행동을 표시한 거겠죠. 그래서 구단 고위 관계자들 역시 포스테코글루와 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유로파 리그 결승 그리고 우승이 많은 것을 바꿔 넣었다고 하죠. 포스테코글루와의 관계는 단지 회복된 것을 넘어서 그 여느 때보다 유대감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는 우승 퍼레이드에서 연설을 할 때 팬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고 실현되지 않을 다음 시즌까지 희망을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처음 임명될 때 클럽의 얼굴이자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받았고, 그 퍼레이드 현장에서 우리는 그가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음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토트넘의 결정을 지지하며 지금 변화, 이 경질을 통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 팬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비판 여론은 이제 소수 의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이 최근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토트넘에서 가장 기묘한 사례인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팬들이 등을 돌렸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물러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전임자이자 대부분이 선수단 반발과 분위기 속에서 경질됐던 것과는 반대로 포스테코글루는 어려운 시기 내내 선수단과의 놀라운 충성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선수단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포스테코글루 역시 항상 독특한 방식으로 선수단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여기에 나오네요. 그는 선수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보조 코치들이 훈련을 맡도록 하면서 사적인 대화나 잡담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부 관계자들은 그가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에 놀라며 그를 외로운 늑대 또는 화난 곰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찡그린 얼굴들을 자주 가리곤 했다고 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그가 어깨를 토닥여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포스테코글루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점, 즉 편애가 없고 콘테 시절의 감정 기복이 없다는 점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단히 말하면 친데레기도 하고 좀 나쁜 남자였던 거죠. 되게 모든 선수들에게 엄하고 거리감 있게 만들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등 이렇게 톡톡 쳐주면 선수들이 또 좋아하고, 이런 거를 잘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리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기적 미팅에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붓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한 주 내내 쌓아온 이런 감정들 그리고 아우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최근 몇 주간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유로파 리그 도전을 위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했는지를 들어보면 이런 접근 방식이 결국 그들의 우승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는 훈련장에서 과거 우승한 토트넘 팀 사진을 선수들에게 보여주면서 저 벽에 올라가라 이러면서 독려를 했고, 결승을 앞두고는 선수들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면서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비수마를 다시 기용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뛰어난 경기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로파 리그를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포스테코글루 뿐이었죠. 이후 진짜 포인트는 트로피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2년 동안의 기록, 뭐 한 시즌 동안 좋은 리그 성적 아니면 최악의 성적, 그리고 이 한 번의 트로피, 이것이 세 번째 시즌에도 그가 얼마나 토트넘의 적임자였는지를 보여주냐 아니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빌바오 우승으로 이어진 전술적 현실주의와 큰 경기에서의 동기부여가 다음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상과 우선순위 때문에 22패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내년에는 완벽한 선수단과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으로 토트넘이 다시 좋은 팀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A 플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전술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시즌에 기대를 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술적 현실주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시각에서는 그가 2시즌 동안 리그를 책임졌는데 그 기간 동안 토트넘은 승점 104점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했고 패배 34경기가 승리 31경기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3년 11월 첼시에게 4대1로 패배한 이후 성적은 계속해서 부진했죠. 66경기에서 78점밖에 얻지
이루지 못했으며 강등된 6개 팀을 제외하면 이 기간 동안 EPL에서 세 번째로 나쁜 성적을 기록한 팀은 에버튼과 울버햄튼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뭐 포스테코글루가 도입한 스타일의 변화라거나 해리 케인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득점왕을 기록했을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 자체도 아무래도 떨어졌고 2024년 여름에 경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저물문 선수들을 영입한 게 좀 문제였어요. 그때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 포스테코글루가 영입하고 싶어 했던 선수는 코너 갤러거 있죠. AT 마드리드로 간, 그리고 이제 제이콥 램지, 그리고 첼시로 이적한 페드루 네투,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그런 보드진과 이야기가 좀 생각이 달라서 보드진은 좀 더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리빌딩에 중점을 뒀고 포스테코글루는 하지만 직전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이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영입된 건 뭐 오도베르, 그리고 뭐 솔랑케, 존슨 이런 선수들도 영입해주긴 했지만 대부분 베리발, 아치그레이, 뭐 단소 이런 선수들처럼 어린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죠. 그리고 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말처럼 세 번째 시즌은 두 번째 시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감독에게 기회를 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지, 이런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지 말지는 어쨌든 레비의 결정이었고, 경영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수뇌부가 만장일치로 경질에 동의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떠나게 된 결정 자체가, 저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비 선택에 나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에 대해서 너무 최근에 많이 다뤄가지고 또 다루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선수단을 장악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칼럼과 함께 제 생각을 조금 첨가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